회장님, 이 시계가 멈춘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회장님, 이 시계가 멈춘 시각을 기억하십니까? 2030년 5월 한성그룹 주주총회장 27 청년이 단상 위 68 노인을 향해 낡은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후 3시 47분에 멈춰 있었죠. 그 시각은 22년 전 한 남자가 숨을 거둔 정확한 순간이었습니다. 2008년 가을 장례식장 5살 민준의 이름은 가족 명단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가사관리자 영숙은 운구차 트렁크에 아이를 숨겼습니다. 차가운 관 옆에서 떨고 있는 아이의 손목에 그녀는 회장님의 시계를 채워주었죠.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돼. 알았지?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맨발로 아이를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2년 후 돌아온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 눌러주신 한 번의 구독 클릭이 저에게는 천금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듣고 계신지 간단하게라도 댓글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계신 그 순간, 그 장소에 행운이 가득하고 소원을 들어줄 희망이 도착되기를 저도 두 손 모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무릉시장 골목 깊숙한 곳, 간판도 제대로 없는 국밥집 한 켠. 12살 민주는 낡은 탁자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는 척하고 있었죠. 아이의 시선은 자꾸만 왼쪽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른 팔뚝에나 어울릴 법한 묵직한 시계. 가죽끈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유리판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바늘은 3시 47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시계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고 목 안쪽이 메말라 오는 느낌이었죠. 민준아, 밥 먹어라. 주방에서 영숙이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을 넘긴 그녀의 목소리는 늘 쉬어 있었어요. 민주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국밥 그릇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이모, 나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안 돼. 너는 여기서 먹어야 해. 밖에 나가서 떠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요? 다른 애들은 다 같이 놀던데. 넌 다르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넌 다르니까.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죠. 민주는 국밥을 떠먹으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민준을 국밥집 조카라고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면 코를 막았어요. 깍두기 냄새 난다고 수군거렸죠. 민주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구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빈 의자를 발로 툭툭 차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2개. 퉁명스러운 주문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국밥이 나오자 한 사내가 숟가락을 들더니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릇을 탁자에 내려쳤어요. 뭐야 이거? 간도 안 맞네. 이런 걸 팔아? 영숙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다시 끓여? 시간 없어. 그냥 공짜로 해.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거들었어요. 여기 주인 혼자 하시나 봐요? 힘들겠는데. 우리 회사에서 인수하면 어때요? 돈 괜찮게 쳐줄게. 아닙니다. 저희는 팔 생각 없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버티고 있네. 한성그룹이 여기 재개발한다는 거 모르세요? 어차피 다 밀릴 건데 미련 부리지 말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걸. 한성그룹. 그 이름이 나오자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주는 이모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영숙은 두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장사 안 합니다. 뭐? 이 할멈이 지금. 사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영숙 앞을 가로막았어요. 12살 아이의 몸은 너무 작았습니다. 사내는 민준을 보더니 비웃었죠. 꼬맹이가 나서네. 너 누구야? 제 이모예요. 괴롭히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민준을 내려다보다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이모, 뭐 상관없지. 어차피 곧 다 쫓겨날 거니까. 사내들은 돈도 내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민준은 처음으로 이모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민준의 가슴을 후볐죠. 이모, 민준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너 엄마 보고 싶지? 그 물음에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으니까요. 영숙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오래된 비누 냄새와 국밥 냄새가 섞여났어요. 미안해. 이모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알았어요. 이모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너무 작고 약해서 이모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요. 그날 밤 민주는 손목의 시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멈춰있는 바늘. 3시 47분. 그 시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주는 느꼈습니다. 이 시계가 자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민주는 15이 되어 있었어요. 키는 훌쩍 컸지만 어깨는 여전히 좁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앞치마를 둘렀죠. 영숙의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이모, 제가 할게요. 민준이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물러섰어요. 민준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거들었으니까요. 손님이 뜸한 오후 민준은 구석 탁자에서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수학 문제가 빽빽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민주는 시계를 벗어들었습니다. 뒷면을 들여다봤죠. 희미하게 새겨진 표식. 민주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고 또 봤어요. 마치 그 표식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또 그거 보냐? 영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모, 이 시계 누구 거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없이 던진 질문이었죠. 영숙은 늘 그랬듯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내 거야. 그거면 됐어. 아니잖아요. 이모가 채워준 거잖아요.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아,
그냥 차고만 다녀. 묻지 마.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언제요? 저 20살 돼도 안 가르쳐 주실 거면서. 민준이 투덜거렸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죠. 그 손길이 어찌나 떨리던지 민준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 하나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죠. 그는 구석자리에 앉더니 국밥 하나를 시켰습니다. 민준이 국밥을 날랐어요. 남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그저 민준을 빤히 쳐다봤죠. 학생 몇 살이야? 15이요. 민준이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부 잘해? 네. 그래. 어디 대학 가고 싶은데? 남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불편했어요. 주방에 있던 영숙이 나왔습니다. 손님,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아니요. 그냥 좋은 학생이 있길래요. 혹시 장학금 같은 거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남자가 명함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한성그룹 인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주세요. 그래요? 아쉽네. 좋은 기회인데. 남자는 국밥값을 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민준에게 말했죠. 학생,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 회장님이 인재를 좋아하시거든.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명함을 집어들더니 찢어버렸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이모, 왜 그래요? 장학금 받으면 좋잖아요. 안 돼. 저 사람들한테는 절대 손 내밀면 안 돼. 왜요? 저 사람들은 악마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처음 봤어요. 이모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을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3시 47분. 멈춘 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이모가 숨기고 있는 비밀. 한성그룹. 그리고 이 시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며칠 뒤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출마했어요. 성적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민준이는 국밥 냄새 나니까 안 돼. 얘 부모도 없잖아. 이모랑 산다며? 계집곧 철거된대. 우리 아빠가 그랬어.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시장 입구에 붙은 공고문을 봤습니다. 무릉시장 재개발 구역 지정에서 한성그룹.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뛰기 시작했어요. 가게로 달려갔죠. 영숙은 공고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2주 보상비 안내문이었죠. 이모. 민준이 다가가자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아, 우리 또 도망가야 할지도 몰라. 영숙의 목소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준은 영숙을 꼭 안았어요. 그녀의 몸이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지켜준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안 도망가요. 절대로.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1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민주는 시계를 꽉 쥐고 맹세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모를 지킬 거야.
그리고 저놈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수를 향해서요. 2025년 봄 민준은 2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었죠. 키는 180을 넘었고 어깨도 제법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시계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주말이면 민준은 무릉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62이 되어 있었어요.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그래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였죠. 이모, 제가 할게요. 이모는 좀 쉬세요. 민준이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공부하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야. 이모. 민준의 목소리가 먹먹했습니다. 영숙의 손등을 보니 화상 자국이 더 늘어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는 부어올라 있었죠.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최고급 세단이었어요. 운전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내렸죠.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였어요. 민주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 노인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노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아직도 이런 데서 장사를 하고 있군. 주방에서 영숙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왜 여기? 오랜만이요, 영숙 씨. 노인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죠.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손님도 아닙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개의치 않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지. 곧 이 건물 주인이 될 사람 말이요. 무슨 소리예요? 재개발이 확정됐소. 이 시장은 석 달 안에 철거됩니다. 보상금 받고 얌전히 나가는 게 좋을 거요. 노인의 말에 영숙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손님 나가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노인은 민준을 천천히 올려다봤죠.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네가 그 꼬마였나? 노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민준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컸군. 그때는 정말 작았는데.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민준의 손목을 봤어요. 낡은 시계.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시계. 노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손목을 뒤로 빼었어요. 제 시계인데요. 그게 어디서 난 건지 아나?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숙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들어가 있어. 이모, 괜찮아요. 민준이 영숙을 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똑바로 마주봤죠. 노인은 민준을 한참 응시하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흥미롭군. 자네, 이름이 뭔가? 왜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 혹시 강민준? 순간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민준은 표정 관리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 안 가르쳐 줍니다. 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정말 닮았어. 그 사람하고. 눈빛까지. 누구요? 자네 아버지 말이야. 민준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부모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영숙은 절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모르나? 그럼 그 여자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거로군. 노인이 영숙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영숙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나가세요, 정한수 회장님. 제발이요. 영숙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정한수, 한성그룹 회장. 민주는 그제야 알았어요. 저 노인이 누구인지. 정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민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자네 같은 인재가 아까워. 좋은 제안이 있으니 연락하게. 사양하겠습니다. 민준이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한수는 명함을 탁자 위에 놓았죠. 생각해보게. 그 시계 잘 간직하고. 정한수가 나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민주는 그 차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이모. 민준이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랑 무슨 관계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민준아.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검사가 되면 다 말해줄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검사요? 그래. 너는 검사가 돼야 해. 그래야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모가 자신을 법대에 보낸 이유를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대신 약속하세요.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한다. 그날 밤 민주는 시계를 손에 들고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식? 희미하지만 분명한 각인.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표식을 확대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 표식은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의 맞춤 제작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2008년 이전 한정 생산된 모델이었어요. 주문자 명단을 찾았습니다. 단 3명. 그중 한 명이 강태윤이라는 이름이었죠. 강태윤, 한성건설 전 회장. 2008년 금융 스캔들로 사망.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내가. 민준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강태윤의 사진과 비교했어요. 눈매가 같았습니다. 이마선도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30년 3월 민주는 27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지 한 달째였죠. 검사 임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 한성그룹 본사 앞 민준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참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백으로 넘겼고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었죠. 손목에는 여전히 그 시계가 있었지만 이번엔 소매로 가렸습니다. 민주는 가짜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데이비드 강에서 투자자문 전문가. 완벽한 영어 이력서와 해외 경력도 준비했죠.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들어가자.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리셉션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강입니다. 접수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상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2년 만에 저기 심장부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호화로운 복도가 펼쳐졌어요.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정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가가 들려 있었죠. 오셨군요. 데이비드 씨. 정한수가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앉으시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한수는 민준을 찬찬히 훑어봤어요. 해외에서 오래 계셨다죠? 네, 미국에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유창하시네요.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으니까요. 민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셨죠?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요. 민준의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한수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실 건가요? 민준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무릉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수익성이 높아 보이더군요. 제가 투자자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한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300억 정도 가능합니다. 정한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흥미롭군요. 조건은요? 회사 내부 자료를 봐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요. 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한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조소하지만 그 전에 정한수가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소. 무엇입니까?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릉시장 근처 사시나요?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강남에 삽니다. 그래요? 착각인가 보군. 어쨌든 환영합니다. 정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그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손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악수를 풀고 민준이 소매를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계가 살짝 드러났어요. 정한수의 시선이 거기 꽂혔습니다. 그 시기에 정한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어요. 이거요? 아버지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정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고인이십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정한수가 민준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잘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차고 계셨던 거라. 혹시 뒷면에 표식 있습니까?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한수가 표식을 알고 있었어요. 글쎄요, 잘 안 봤는데요. 민준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정한수는 한참 민준을 바라보다가 물러섰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비슷한 시계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러세요? 내 옛 친구가 차고 다녔던 시계와 비슷해 보이네요. 정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친구라고? 당신이 죽인 사람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세상을 떠났소. 22년 전에. 안타깝네요. 그렇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한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 이야기하듯 담담했어요.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일주일에 2번씩 한성그룹을 방문했습니다. 정한수는 점점 민준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이야기는 핑계였죠. 민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 비자금 흐름, 그리고 2008년 사건 기록. 민준은 밤마다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USB에 담았죠. 증거를 하나씩 모았어요. 어느 날
정한수의 금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한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민주는 금고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죠. 하지만 금고 표면에 희미한 각인이 있었어요. 민주는 손목의 시계를 벗었습니다. 시계 뒷면 표식과 금고의 각인을 비교했죠. 일치했습니다. 민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열쇠였죠. 뭐 하고 있나? 정한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시계를 차고 돌아섰어요. 아, 회장님 화장실 찾다가 금고를 보고 있었는데 정한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요. 저런 고급 금고는 처음 봐서 그래요. 정한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긴장이 흘렀죠. 그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약속 시간입니다. 정한수가 시선을 거뒀어요. 다음에 봅시다. 데이비드 씨, 네, 회장님. 민준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민준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30년 4월 15일 한성그룹 이사회의실이었습니다. 민준은 데이비드 강으로서 투자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사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정한수는 상석에 앉아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자, 그럼 시작하시죠. 정한수가 손짓했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뜬 건 투자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에서 2008만 2030.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한수의 미소가 굳었어요. 이게 무슨... 회장님, 이 자료들 낯익으시죠?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횡령 기록, 뇌물 수수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죠. 데이비드 강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금색 휘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강민준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검사? 이게 무슨... 최정한수 씨. 민준이 정한수의 본명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정한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이건 함정수사야. 불법이라고. 함정수사요? 제가 당신을 속여 범죄를 유도한 적 있습니까? 당신이 이미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민준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준이 손목의 시계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죠. 형광등 불빛 아래 시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계 기억하십니까? 정한수의 눈이 시계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건 강태윤 회장님의 시계입니다. 2008년 10월 11일 오후 3시 47분에 멈췄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분이 돌아가신 시각입니다. 정한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설마... 네. 저는 강태윤 회장의 아들입니다. 22년 전 당신이 죽이려던 그 5살짜리 꼬마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주는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의 표식을 정한수에게 보여줬죠. 이 표식 보이십니까?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민준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정한수 회장실 금고 사진이 떴어요. 금고 표면의 각인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신 금고의 표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한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시계는 금고 접근 코드를 담은 열쇠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드신 거죠. 당신 같은 배신자를 대비해서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2008년 10월 당신은 금융위기를 틈타 아버지를 제거했습니다. 회사 비자금을 빼돌린 뒤 모든 죄를 아버지께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어머니와 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정한수가 악을 썼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요? 이 금고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2008년 당시 비자금 조성장부, 아버지 명의로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당신의 녹취록까지요. 정한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턱하고 떨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을 얼마나 의심하셨는지.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정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아버지는 당신의 배신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셨죠. 그 파일을 암호화해서 금고에 보관하셨고요.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민준이 시계를 흔들었습니다. 제각제각. 멈춰있던 시계가 아닌 민준의 손목에서 울리는 시간의 소리였어요. 22년 동안 이 시계를 차고 살았습니다. 매일 3시 47분을 봤죠. 그 시각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자 제 복수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정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넌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저를 지켜줬거든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6 영숙이 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22년 동안 맨발로 걸어가며 저를 키웠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삶을 되찾기 위해서요. 민준이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간이 멈춥니다. 영원히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최정한수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함께 가시죠. 수사관들이 정한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속음이 울렸어요. 정한수가 끌려가면서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 꼬마였나? 네, 그 꼬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심판하는 검사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한수가 끌려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죠.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바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3시 47분을 지나 48분, 49분으로요.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한성그룹 회장 체포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한성그룹 최정한수 회장, 22년 전 살인교사 및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무릉시장 국밥집 텔레비전에서도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영숙은 국자를 든 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정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고함이 쏟아졌어요.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강태윤 전 회장을 정말 죽이신 겁니까?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님, 회장님, 드디어 영숙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6해를 살며 가슴에 쌓아뒀던 한이 터져나왔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준이 뛰어들어왔어요.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이모, 민준이 영숙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영숙을 와락 껴안았어요. 이모,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등을 두드리며 목 놓아 울었어요. 고생했다, 우리 민준이.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이모가 더 고생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2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잠시 후 민주는 영숙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죠. 이모, 이제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그래, 이제 다 말해줄게. 영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2008년 10월 11일이었어. 회장님 댁에 비상이 걸렸지. 갑자기 금융감독원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 영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급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 마님은 울고 계셨고, 그때 회장님이 나를 부르셨지. 뭐라고 하셨어요? 시계를 내 손에 쥐어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영숙 씨, 이게 전부요. 내가 죽으면 민준이에게 꼭 전해주시오. 이 시계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시계인데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하지만 회장님 얼굴이 너무 심각하셔서 그냥 받았지. 그 다음엔요? 그날 밤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었지. 하지만 나는 봤어. 정한수가 회장님 서재에서 나오는 걸. 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마님도 돌아가셨어.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왔다고 했지. 하지만 그것도 의심스러웠어. 민준이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례식 날 정한수가 나를 불렀어. 너 시계 어디 뒀냐고 물었지. 나는 모른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 꼬마도 어디 숨겼냐고 묻더라고. 영숙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알았어. 저 사람이 너까지 죽이려 한다는 걸. 그래서 그날 밤 장례식장 운구차에 너를 숨겼지. 관 옆 작은 공간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좁았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둡고 차가운 공간. 숨쉬기 힘들었던 그곳. 영화실로 가는 차에 실려서 빠져나왔어. 거기서 내려서 맨발로 너를 업고 도망쳤지. 왜 맨발이었어요? 구두 굽이 부러졌거든. 뛰다가. 근데 벗을 시간도 없었어. 그냥 뛰었지. 영숙이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도 울퉁불퉁하고 굳은 살투성이인 발이었죠. 그날 밤이 너무 추웠어. 너는 내 등에 엎여서 자꾸 떨었지. 그래서 내가 내 손목에 회장님 시계를 채워줬어. 무거우니까 덜 떨릴 것 같아서. 민준이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했지.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돼.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전부야.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저는 기억 안 나요. 당연하지. 넌 겨우 5살이었잖아. 너무 무서웠을 거야. 영숙이 민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뒤로 20년. 나는 매일 두려웠어. 정한수가 우리를 찾을까봐.
그래서 내 이름도 바꾸고 호적도 조작하고 너한테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왜 검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죽으면 법으로 복수하라고. 돈이나 주먹으로는 안 된다고. 오직 법만이 저 악마를 심판할 수 있다고.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를 법대에 보냈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시켰지. 너는 똑똑했어. 정말 회장님을 닮아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모,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그저 마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영숙이 민준을 와락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한참 뒤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모,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시장 입구에 공사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는 팻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민준아. 왜요, 이모?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니?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도 잊고 있었어요. 정한수가 체포되었다고 해서 재개발이 중단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뒤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30년 5월 2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무릉시장에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우르릉 쾅, 노란 굴착기가 시장 입구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정한수가 체포되었지만 재개발 사업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성그룹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어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영숙은 국밥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상인들이 짐을 싸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2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용역업체 직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2주 보상금 받으시고 빨리 나가세요. 영숙은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무릉호. 22년 동안 지켜온 이름이었죠. 바로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한성그룹 로고가 박힌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 주인 누구세요? 제가 주인인데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내가 서류를 내밀었죠. 보상금 8천만 원입니다. 서명하시고 오늘 안으로 비워주세요. 8천만 원이요? 이 건물 시세가 3억은 넘는데요. 재개발 구역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불만 있으면 소송 거세요.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소송이고 뭐고 저는 안 나갑니다. 뭐라고요? 사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뒤에 있던 용역들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할멈, 좋게 말할 때 나가요. 안 그러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용역이 가게 진열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르르.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그만두세요. 영숙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66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용역이 영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던 영숙의 발이 깨진 그릇 조각을 밟았어요. 미끄러졌습니다. 쿵. 영숙이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였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왔죠. 아! 영숙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목에서 시작된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요. 영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통증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눈물의 이유는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아니야. 민준이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저 애는 지금 검사 일로 바쁜데. 영숙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00m 떨어진 곳. 검게 선팅된 승용차 안.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영숙이 넘어지는 순간 민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모.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영숙을 안아 일으키고 저 용역놈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지금 공식적으로 데이비드 강이 아니었어요. 정한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였죠. 만약 지금 나간다면 영숙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친족 관계자의 사건 수사로 이해 충돌 문제가 생겨요. 정한수 측 변호인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수사 무효, 증거 불채택을 주장할 게 뻔했죠. 22년을 준비한 복수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영숙이 구급대원들에게 들려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렸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 제가 죄인입니다. 민주는 핸들에 이마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차 안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한참 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금고 표식. 며칠 전 정한수 회장실을 압수수색하며 금고를 발견했었죠. 하지만 열쇠가 없어 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손목의 시계를 벗었어요. 뒷면 표식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사진과 비교했죠. 표식이 일치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 시계로 금고를 열 수 있다면 민준은 검찰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압수품 보관실로 향했어요. 정한수 회장실에서 가져온 금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금고 표면에 대봤습니다. 표식 부분을 누르듯 했죠.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2008년 회계장부,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 민주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야, 자네를 믿었는데 왜 이러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가슴 깊은 곳이 떨려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한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민준이는 어쩔 건가? 아드님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 민준이까지? 증인을 남겨둘 순 없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 비명, 그리고 정적.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살인 교사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모. 증거를 찾았지만 이모는 다쳤습니다. 복수는 이뤘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2030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쾅쾅쾅. 피고인 최정한수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검사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정한수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찬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민주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정형외과 병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발목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한 상태였죠. 이모. 민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왔구나. 영숙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이모, 판결 났어요. 25년. 그래. 영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회장님, 마님.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 영숙이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준도 말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뒤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이모,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어요. 뭔데? 재개발 중단됐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한성그룹 이사회가 긴급 결의했어요. 정한수 회장 관련 모든 사업 재검토하기로요. 무릉시장은 보존구역으로 전환됐어요. 그럼 가게는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영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주는 영숙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퇴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가게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틈틈이 와서 청소한 거였죠. 깨진 그릇도 새 것으로 바꿔놨어요. 이모, 들어가세요. 민준이 휠체어를 밀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가게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네. 이제 영원히 우리 집이에요. 그날 저녁 민주는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수건과 비누도 준비했어요. 이모, 이리 앉으세요. 민준이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영숙을 앉혔죠. 뭐 하려고? 이모 발 씻겨드리려고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숙의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겼어요. 깁스는 풀렸지만 여전히 붓기가 남아있는 발. 굳은 살 투성이에 퉁퉁 부어 있었죠. 민주는 그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아이고. 영숙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줬어요. 민주는 수건에 비누를 묻혀 영숙의 발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발등까지 정성스럽게 씻겼어요. 민준아, 내가 할게. 가만히 계세요. 민준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 뒤꿈치의 두꺼운 각질을 부드럽게 문질렀죠. 이 발로 20년을 걸으셨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8년 그날 밤 맨발로 저를 업고 도망치셨죠. 돌부리 밟아도 유리조각 밟아도 그냥 뛰셨잖아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발로 25년 동안 주방에 서셨어요. 뜨거운 바닥을 밟으셨고 무거운 솥을 날랐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죠. 민준이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 안에서 이모가 쓰러지는 걸 지켜만 봤어요. 민준아, 죄송해요, 이모. 제가 그때 나갔어야 했는데, 수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모를 안아줬어야 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물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영숙은 젖은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옳은 일 했어. 법을 지킨 거야. 하지만 민준아, 고개 들어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이 민준의 뺨을 감쌌어요.
너는 25년 전 도망치던 꼬마가 아니야. 이제는 법으로 세상을 지키는 검사야.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아니? 이모. 그리고 나는 이제 맨발로 도망 안 다녀도 돼. 우리 민준이가 지켜주니까. 영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은 영숙의 발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보습 크림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모, 이거.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치료용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 신발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이거 신으면 발이 훨씬 편할 거래요. 민준이 영숙의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꼭 맞았어요. 영숙은 신발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준이. 이제야 사람 노릇하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이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모 업고 갈게요. 이모가 절 업고 간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래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무릉시장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민주는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바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후 3시 47분을 지나 48분, 49분으로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죠. 오늘 이야기에서 전달하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숙과 민준처럼요. 둘째,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요.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장면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길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공감돼요. 제 이야기 같아요. 이 장면이 계속 생각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